다들 모르실 텐데요. 네. 법무부 장관을 고작 35일 했어. 거짓말. 진짜 3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35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끄러운 거야. 그 전에 뭐 하셨는데? 그 전에는 민정수석을 했어요. 아, 민정수석. 근데 민정수석 할 때는 솔직히 정권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수석도 인기가 높았어요. 예, 예. 그리고 민정수석 되기 전에 학자로서 네. 굉장히 인기가 또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 팩트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굉장히 그 신망받는 학자였고 네. 인기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 끌어당기려는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근데 계속해서 고사하다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갔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으로 가신 거예요? 민정수석 가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사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이제 문재인 변호사죠. 문재인 변호사님과 연이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발점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제가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위원이었습니다. 1년 반 이상 계속 그 검경 사이의 문제를 조절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거의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검찰 측의 겁으로 다 깨졌어요. 그런 과정을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엔 청와대 수석 비서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제가 도왔고요. 그래서 계속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되고 나신 뒤에 같이 하자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이제 부과했던 임무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등에 대한 국가권력기관 개혁을 제도를 좀 짜봐라. 제가 전공이 법과 제도다 보니까 네. 그거를 그 임무로 주셨고 이건 내가 자신이 있다. 네. 라고 생각해서 들어갔고 그래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 그 일단 힘 있다는 그 국가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했고 뭐 네. 상당 부분 성취를 했죠. 자 여기서 그러면 진짜 뼈 아픈 거 들어갑니다. 네. 아마 오늘 또 울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진짜입니다. 네.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검찰 개혁하기 위해서 민정수석 흔쾌히 수락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잔고 위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이런 문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왜 민정수석이 걸러내지 못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첫날에 기자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수사지휘, 검찰이든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제가 바로 즉답을 하는 게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할 자리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와가지고 수사를 진짜 조율을 했어요. 누구 집어넣어라 누구 집어넣지 마라를 다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엄명이 청와대는 절대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엄명이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의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네. 오 화났다 또. 그러니까 아이고. 일단 얘기를 이렇게 풀어갈게요. 저는 조국 선생이 당만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겠다는 것서부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걸 찾아서 그 발언을 들었고 예. 취지에 너무 공감해서 신장식 씨랑 연락을 해서 정말 잘 되길 기도하고 하여튼 그런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예. 네. 얼마나 욕하려고 그렇게 깔아. 밑밥 깔아. 근데 지나간 시절 중에 정말 견딜 수 없이 열받은 두 가지 그 추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 민정 되시면서 민정은 그 검찰 조종하면 안 된다라는 기자 앞에서 밝힌 그걸 라이브로 보았습니다. 네. 첫 네네. 번째야. 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먹으로 치고 엎어컷을 치는 검찰총장을 향해서 윤석열 총장도 문재인 정부의 총장입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네, 난 신년 기자회견. 완전히 마음 돌렸어. 왜요? 비겁함 때문에.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대신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명 전에요. 네네. 그걸 짧게 두 가지로 네네. 얘기를 할게요. 네. 일단 무서워. 청와대가 검찰
통솔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됐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목숨을 잃은 일이에요. 그걸 봤잖아. 네. 만약에 청와대가 그런 식의 권력 컨트롤을 안 한다면 국정원은 국정원장의 뜻으로 하는 거고 예? 검찰은 검찰총장의 뜻대로 군대는 합참의장 뜻대로 가는 누구도 뽑지 않은 예? 선택된 사람이 자기 뜻대로 간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그랬어. 네. 각급 기관장들이 물론 웬만하면 말을 따르겠죠. 근데 윤석열 씨처럼 중앙지검장서부터 말로 사기치면서 검찰 개혁을 할 것처럼 해서 딱 자리 잡은 다음에 총장 이후에는 말이 안 되는 생사람을 잡는 거야. 그 생사람의 대표가 조국 교수야. 네. 그거는 상식 있으면 다 알아. 딸의 그 입시 과정은 네, 멸문지하를 내가 당했죠. 100%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학교를 보내봤기 때문에 그 스펙 쌓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만큼 아는 사람도 드물 정도로 잘 알아. 네. 말이 안 되는 짓이 벌어져. 근데 왜 화가 났느냐? 네. 착한 소리만 해. 아. 네, 네. 조국 교수는 자기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민정수석 대통령을 보좌하는 권력기관의 장일 뿐더러 법조항이나 조례를 뛰어넘어서 정치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의 일원으로서 대응이 되라는 건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령 쓰고 있었대. 검경 수사권 조정.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제 오랜 여친이 있어요. 아니 근데 단어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아니 다 팩트야. 네, 갑수 씨. 지금껏 만나면 싸워. 요즘 안 싸우게 됐지 드디어 조국 선생에 대해서 의견이 이제 그 친구는 그냥 입만 열면 조국 칭송이고 조국은 다 옳고 조국 다 팔로우하면서 난 언제나 열을 내서 원래 싸울 일이 없었어. 네, 알겠어요. 네. 근데 엄청 싸운 게 정리하면 이래. 상대는 우통 벗고 식칼 들면서 생사랑 잡으면서 난리 그냥 피바람 불러일으키는데 맞는 쪽에서는 하면서 공장할 맹장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쳐맞아 막 피 흘리면서 그러면서 착한 소리만 해. 그러면 그 사람만 불쌍하면 되는데 그 사람을 지지했고 진보의 신념을 가졌고 민주당을 응원했고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져 왔던 그 계통에게 자기의 자존심과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가 너무나 초라하고 위축되고 늘 변명해야 되고 오바마가 나오니까 흑인들이 그러잖아. 잘못한 것도 없이 매일 오바마 변호를 해줘야 된다고. 오바마는 당당하기라도 했지. 민주 세력으로서 단독 집권을 거의 처음 하다시피 했는데 네. 민주 세력은 이렇게 힘이 없고 민주 세력은 이렇게 법을 뛰어넘는 통치적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건가? 그 상징이 내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이었어요. 네네. 착한 소리만 하는 것이 선이 아니다. 말씀 뭐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어떤 취지 충분히 제가 심정 이해하고요. 저도 제 주변의 친구 지인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도 왜 그랬냐 그러고 또 제가 모셨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만을 많이 표시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항변을 하자면 아까 두 가지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민정수석은 수사질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다른 말이 뭐냐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지시도 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국민적 통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민적 통제는 누가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다른 말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참모이고 법상으로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의 상위기관 아닙니다. 근데 법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이해라. 란 취지였고 저는 그 과정에서 조율 작업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분들이 막 화를 내는 그 발언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인 네네. 겁니다. 네. 그 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힘실어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저는 그 문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그 말씀하시기 앞에는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강한 경고가 있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하거든요. 전 저의 방식으로는 제가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저식으로 해석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답게 행동하라라는 경고로 저는 읽었습니다. 저는 너 잘했다가 아니라 검찰권의 오남용을 얘기하고
이제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너 당신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근데 언론은 그렇게 받아들이진 네, 않았죠. 물론 이제 그분을 오래 모셨고 그 서로 대화를 했을 때 그분의 화법을 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은 이거 뭐냐라고 화를 내신 분들이 많았고요. 네. 이것저것 떠나서 제가 몇 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도 제가 많이 했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부터 뭐 이른바 유시민 장관의 말을 빌자면 연성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까지 와서 집권을 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그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유불문하고 제가 사과를 여러 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나이브했거나 순진했거나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조 선생의 논박을 해서 네. 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도 앞으로 출마해서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데 이제 민정수석의 공적 지위가 어떻게 규정돼 있었고 법무장관이 뭘 해야 되고 그거 다 의미 없잖아요. 네네. 권력의 인너 서클이 필요한 일을 필요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장이라고 잘 몰라서 이 사람이 그 멧돼지 같으니까 그 어려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렇게 해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반기 들고 나고 대통령도 치받는다. 이거 쫓아냈어야 되거든. 아마 김건희 딕해갖고 주가 조정 몇 개만 터뜨렸어도 내보낼 수 있었겠지. 임기제니까 타면은 못 시켜도 언론이 있고 네. 여러 방법이 있었겠지. 네. 그런데 다들 자기 보신, 자기 손에 똥 안 묻히려고 하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있어서 네. 절차. 노무현 대통령도 옛날에 착각했지. 아무리 나쁜 놈이 들어와도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에서 꼼짝 못한다. 시스템을 마구 흐트리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네. 저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드릴 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네. 저를 포함해서 네. 문재인 정부의 정치력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정부는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정치적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점에 있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세계 대통령을 하시려면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불편해요. 한 나라를 맡으려면 네. 피눈물 나는 시기를 거친 사람이래야 자격이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피눈 내가 나는 과정이 없었으면 정치 안 하셨을 겁니까? 안 했을 것 안 같습니다. 했지. 아. 세상의 리더 중에 최고로 존경한 사람이 호치민인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렇거든. 네. 우리나라 DJ는 더 했어. 네. 노 대통령도 그랬는데 조국 선생은 약간은 학처럼 이런 사람이었다가 지난 5년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벼랑의 끝까지 내려갔다고. 그거는 맞죠. 네. 그렇게 단련돼서 왔다면 네. 국가 중대사를 한번 책임질 만큼의 네, 네. 훈련이 됐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본다고. 네. 지금 생각보다 너무 좀 긴장감 넘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어서 인간적 부분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조국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가족들은 위기에 빠집니다. 네.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맞아. 그런데 나에게 칼을 겨누었던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 수장으로서 승승장구해 나갑니다. 그거를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예. 인간적 소외가 궁금해요. 2019년, 2020년 그 시기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대비가 되잖아. 저는 뭐 사람들이 보통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멸문지화의 경험을 했고요. 네. 저희 전 식구를 보면 약 한 100군데 정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 같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그 딸의 인턴 증명서 내용이 정확한지를 따지기 위해서 저희 딸의 일기장, 중학교 때 일기장, 고등학교 때 일기장, 그 다음에 뭐 저희 딸의 모든 체크카드 기록, 신용카드 기록을 확인해서 증명서에 적히는 그 날짜에 저희 딸이 그때 다른 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날 있다 없다를 확인하고 조사하고 난 뒤에 증명서에는 뭐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증명서에는 예컨대 15시간 적혀 있는데 다 조사를 해보니까 10시간이었다. 따라서 허위다. 네. 따라서 뭐 업무방해다. 입학 취소다.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검찰의 그런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된 시간은 정확했던 것 같아요. 전 잘 몰랐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데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어떤 다른 측면을 보게 되었나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에 대한 멸문지화 수사를 함과 동시에 이제 검찰총장으로 승승장구하고 네. 대권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와, 어땠을까? 그러니까. 와. 그랬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수사를 받아서 억울하다는 감정 말고 그 당시 동시에 어떤 게 튀어나왔나 하면 김건희 씨의 각종 학력 그 그랬었죠. 경력 위조 문제 네, 네. 사과까지 했죠. 이런 문제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그 뒤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또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각종 범죄 혐의는 일체 수사가 안 네. 이루어졌습니다. 저 개인과 저의 가족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 좀 그런 것 같고 아, 그래요?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수구 보수 언론들이 저를 가지고 뭐 내로남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 그 과정에서 그의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제가 반성을 할 것인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관련된 각종 범죄 또는 비리 혐의 같은 경우는 보도도 다르고 네. 수사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로람불, 김로람불, 뭐 한로람불이라고 할 만한 현상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사실은 뱃속 깊이에서 분노가 치밀고요. 한동훈 장관의 따님 경우에 있어서는 열 몇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분노가 많다는 얘기를 계속 네. 하시는 겁니다. 네. 영문 논문 같은 경우는 케냐 사람이 내가 대필로 썼다라고 스스로 인터뷰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각종 고등학생이 세계적인 저널에 투고를 해서 수록이 되는데 표절인 게 다 확인되었습니다. 그 인턴 기록도 뭐 몇백 시간인데 그게 맞지 않다는 게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다 무혐의 처분났어요. 경찰 단위에서. 그 저는 그 저에 대한 또는 저희 가족에 대해서 엄밀하게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불공평하다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한 만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네. 그것이 공정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말씀 중에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의 비리를 캐는 것을 승복은 하나 니네도 그렇게 해달라는데 그걸 승복할 수 있어요? 난 나름 승복 못할 것 같아. 한국의 법 체계가 있는데 저들이 이 법이란 것들을 진의 이익과 진의 욕망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행사하는 이 짓거리를 하는 한 네. 나는 동의 못하겠다. 난 더군다나 법학자야. 라고 맞설 수는 없었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 그리고 그 뒤로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한나라의 국무위원이었는데 여하튼 간에 검찰이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들어오고 수사를 하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 못 받겠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었고 저는 앞으로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네. 네. 무슨 말씀인지 뭐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왜 윤석열의 검찰은 조국에게 칼을 겨눴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진 선답니까? 나 이거 궁금하지 않아? 너무 궁금하죠. 왜 윤석열의 검찰은 조국에게 칼을 겨눴을까? 1번. 1번. 조국 장관에게 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서 수사를 한 것뿐이다. 공식 입장이죠. 2번. 네.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을 과하게 할 것 같은 인물로 보였기 때문이다. 3번. 차기 대권을 두고 윤석열 총장과 경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4번. 민정수석 때 윤석열 검사에게 갑질을 했기 때문이다. 몇 번입니까? 아, 나 이거 진짜 궁금해. 객관식 중에 하나를 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주관식으로 답을 해도 됩니까? 아, 요게 답이 없나요? 답이 없습니까? 그게 다 섞여 있어가지고. 섞여 있습니까? 예. 3, 4 단가 보다. 예.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하자면 4번 경우 관련해서 갑질은 표현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민정수석의 역할 중에 하나가 수사 지휘는 하지 않지만 인사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하는 인사 또는 윤석열 라인에 속하는 검사들 경우에 있어서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한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님이 인사 제청을 하는데 저희가 인사검증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강욱 당시에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도 있었고 했는데 네. 여러 사람이 추천되어 왔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돌려보낸 사람이 여럿이 있었고 네. 뭐 그 사람들은 좀 불쾌했겠죠. 아. 그걸 갑질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법적 권한 행사였고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에피소드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당시에 제 기억에 JTBC 봉지욱 기자가 취재했던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였죠? 이분이 당시에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영리학자, 역술인이 아닙니다. 영리학자한테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윤석열, 김건희 씨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서로 뭐 사주팔자도 보고 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되었는데 네. 그때 김건희 씨가 이 영리학자와 통화를 하면서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수화기 건너편에서 윤석열 총장이 김건희 씨에게 말하기를 그 소리가 다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조국이 대통령 된지 물어봐 이랬다는 겁니다. 야 이게 다 들어가 있네. 네. 그걸 듣고 영리학자가 깜짝 놀라서 왜 이런 질문을 하지라는 것을 봉지욱 기자가 보도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그게 연결돼서 최근에 이제 최강국 비서관이 방송에서 얘기를 해버렸는데 제가 민정수석이 있을 때 좀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 몇몇 사람에게 조국 수석을 한국의 케네디로 만들어야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막 한 겁니다. 누가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대통령실 직원들한테 비서관한테 뭐 실명을 제가 밝힐 수는 없고 그 말 듣고 그 비서관이 저희 이제 보고 체계에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모두 웃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나. 저는 그걸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분이 왜 저런 얘기를 청와대 사람에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 뭐예요? 해석이 안 되는데? 추측이 가능하죠. 뭐죠? 검찰 인사권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병목을 딱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호의적 메시지를 보내려고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총장을 염두에 두고? 그건 모르죠. 왜냐면 총장은 인사검증 한 번 더 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하죠. 그러니까 총장 되기 전에. 되기 전에 예. 그 얘기를 뭐 저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최근 많이 들었고, 근데 제가 이제 비서관들 회의에서 정말 웃긴다 얘기하고 웃고 말았어요.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전 2번이라 생각합니다. 2번이 실제. 야, 내가 보기 잘 만들었네. 기막히게. 그러니까 3번, 4번 에피소드고 네네. 2번이 중요한데. 검찰개혁. 제가 민정수석 재직 시절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 아닙니까? 네. 전반기 때는 민주당이 지금같이 170석이 아니었고 네. 과반수 이하의 소수 정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권한 관련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동의를 절대 안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전반기는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조정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 제가 지명되면서 제가 맡았던 역할은 또 대통령께서 부여했던 역할은 2단계 검찰개혁인데 그게 뭐냐면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당신이 장관이 되어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라는 게 대통령의 저한테 부여한 임무였어요. 네. 그거는 뭐 청와대 안팎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또 공언한 거기도 하고 1단계는 조정한다. 2단계는 분리다라는 것이 저희의 국정 과제였고 근데 장관으로 이제 가게 되면 완전 다른 게 아까 김성님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민정수석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없습니다. 네. 근데 장관은 인사재청권이 완전히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장관 가서 직접 수사 문제도 일반적 지휘하고 인사권도 직접 행사를 하라. 그걸 지렛대로 수사 기소 분리를 하라라고 들어갔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하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수사권 조정도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수사 기소 분리를 한다는 거는 검찰이 수사권을 뺏기는 거예요. 네. 뺏겨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이런 독립기관을 만드는 지난 대선 직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게 중대범죄수사청인데 즉 한국식 FBI를 따로 만들어서 검찰은 기소만 하게 하고 즉 기소청이 되는 겁니다. 검찰청이 아니라 기소청이 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버리는 거니까 막강한 권력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간다고 하는 순간 검찰에서는 이거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의겸 의원이 발간한 책이 있는데 김의겸의 단심이란 책을 보시면 저도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김의겸 의원이 2019년 그 시기에 고위 검사장을 만났는데
조국이 장관 후보로 온다 그러니까 그 검찰의 반응이 어땠는가에 대한 묘사가 있고 또한 동시에 검찰청 내부에 아마 통상 말하는 손준성 검사장이 있었던 그 범정이었을 것 같은데 조국의 사모펀드 관련해서 몇백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모펀드는 참고로 다 사라졌습니다. 네, 뭐 근데 보시면 제가 장관 후보로 임명되자마자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으로 있는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밤새도록 연구를 해봤더니 맞습니다. 조국이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사모펀드로 떼돈을 벌었다. 몇십억을 빼돌렸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그걸 받아서 도하의 모든 언론들이 다 때립니다. 맞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거의 반쯤 목이 날아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 물론 기소 자체가 아예 안 됐죠. 네,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 당시는 사모펀드로 조국이 떼돈을 벌었고 전국의 신호등 전멸기 사업도 제가 했고 네. 서울 지하철에 있는 또 무슨 사업도 제가 해서 먹었다고 네. 신문이 다 났어요. 그게 다 권력형 비리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고 학교폭력 피해자 옹호하다가 출석 안 해서 패소를 만들었던 권경의 변호사도 네.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본인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다 사라졌어. 조국이 사모펀드로 다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저 그 당시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이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했는데 김의겸 의원의 책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이미 제가 민정수석 시절에 만들어준 거죠. 법무부 장관 후보 때가 아니라 김의겸 의원의 책에 따르게 되면 그때 취재에 응했던 검사장 말이 사모펀드가 있는데 그 사모펀드가 조국 거라는 보고서가 몇백 페이지짜리가 있었고 기묘하게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자마자 권경의 김경률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사모펀드가 조국 거라고 했다는 거죠. 저는 그 두 사람이 어디서 정보를 얻었을까?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거네 이분이.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네. 반발을 의심하는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그게 좀 깔끔하게 교통 정리가 안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유불문하고 사모펀드는 엉터리인 게 확인됐습니다. 다 날라갔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저희 딸내미 생활기록부가 갑자기 불법적으로 공개됩니다. 네. 그 불법적으로 주모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유출자는 발견 못해서 기소가 안 됩니다. 여하튼 방향이 갑자기 틀면서 입시 비리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수사받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여하튼 법무부 장관 후보 또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수사받는 사람이 되면서 발언권이 약해져 버리죠.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말을 해도 일단 사모펀드 비리범이란 것이 낙인이 찍히니까 맞습니다. 당장 저와 친한 친구들도 다 의심을 했어요. 조국이 네가 이럴 줄 몰랐다. 네. 너가 민정수석 있으면서 공정하게 할 줄 알았는데 너가 사모펀드로 돈 모았냐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말씀 중에 죄송. 네네. 지금 얘기 전 국민이 웬만하면 다 아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방어하고 역공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는 방법이 없었고 제가 몸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질문이 뭐냐면 장관님 단위의 방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윗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권이었는데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점 말씀드리면 당시 청와대에도 사모펀드가 조국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청와대에도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보고서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근데 뭐 최강욱 쪽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라인이 있죠. 여기서는 조국계 아니다라는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청와대 안에서도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 판단하기가 어려웠군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검찰 쪽에서는 맞다라는 보고서를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올리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내부에서 민정비서관이나 공직비서관은 아니다라는 보고서 올렸다고 제가 들었고 또 그렇게 인터뷰가 되었는데 초기 과정에서 청와대조차도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당시 상황에 기선을 제압당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저로서는 제가 이제 그 몸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하나 아쉽다면 제가 법무부 장관 이제 자진 사퇴했을 때 윤석열 총장을 동시 경질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 아쉬움이 그게 좀 저는 아쉽다. 처음으로 좋아하십니다. 그건 옛날부터 내가 주장했던 거죠.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무슨 말씀 못 드리고요. 네. 그럼 대통령의 권한입니까? 아 그럼요. 그 점은 동시 경질해서 네. 장관과 총장을 새로 임명을 해서 그때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에 장관과 총장을 새로 경질하고 새로 임명해서 새로 시작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개인적 소망은 있으나 네. 그 당시 청와대 상황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뭐란 말씀 못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2년 몇 개월이 검찰총장의 흑심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대통령 권력이 바닥으로 추락한 때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막 윤석열 지지파, 조국 지지파에서 나뉘어서 싸움하는 일이 맞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벌어졌어. 네. 그 시절에 절차와 제도가 이래서 그랬다는 말씀은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좋은 게요. 네네. 질문을 하시길래 답을 짚을 건 짚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절차와 제도대로 해서 한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실패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이 개혁 대상이었는가, 언론도 개혁 대상이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장악하는 대상이죠. 왜냐하면 검찰 구성원들을 봐. 나도 집안에 검사들이 있어. 조 선생한테 배운 학생이야. 조카애가. 예. 다들 출세하는 거 왜 아무 관심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딱 장악을 해서 기소청으로 분리를 해내든 뭐 공수처를 만들든 이거는 최상위급 기관에서 딱딱딱 처리해낼 일이지 무슨 내부 토론에서 될 일도 아니에요. 더구나 개인 체험을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 중앙지검 때 김건희 씨를 만났어. 김건희 씨가 내 작업실에 놀러 왔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런 또 폭탄 발언이 아니 여자를 왜 이렇게 많이 만나? 신기하네. 그래갖고 네. 뭐야 이런 얘기까지 해 오늘. 그 친구가 좀 진심 같이 얘기하거든요.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해. 그리고 좀 아 여사님이요? 남자스럽지 남기가 많지. 아 이런 얘기를 여기 와서 해.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부가 꿈이 뭐냐. 참, 검찰총장 해보면 정말 좋겠다. 검찰총장 하고 나면 좀 먼 데래. 어딘지 모르겠어요. 혹시 외국일지도 모르는데 먼 데 집어놓은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개 키우면서 아무도 모르게 사는 거라는 거야. 아 총장 끝나고 나면요. 네. 그러니까 인생 최대 목표가 검찰총장이 되는 거고 검찰총장이 되면 준비해냈던 어디가 있는데 어디를 멀리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산다는 거야. 네. 근데 지나놓고 와서 그 시점에 행해진 걸 보면 권력 찬탈을 위해서 거의 쿠데타적 행위로 치닫고 있고 그 먹이가 하나 필요했는데 그걸 조국으로 딱 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인데 요는 법리의 규정, 지위의 뭐 역할 구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버린 저쪽이 있는데 이쪽은 그 규정대로 하려고 그러니 판판이 깨지더라. 그거예요. 제가 김건희 씨보다 정치력이 훨씬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건 반성하겠습니다. 그건 맞아요. 김건희 씨 반성하겠습니다. 정치력이 아주 뛰어나. 지금 약간 빈정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좀 맞는 말씀을 생각하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좀 김건희 씨가 당시부터 아주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움직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요. 그에 비해서 저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김건희 씨보다 정치력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윤석열, 키우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키우겠대. 너까지 하지 마. 이제서 키운다고? 야 울겠어. 근데 그런 아무리 탁월한 정치력을 갖고 있었던 또 본능적이든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김건희 씨도 이제 점점 그 실력이나 또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국민적 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사적 인맥을 통해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네트워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적으로 이제 검증 통제를 이미 받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 그 두 분의 정치력 또는 뭐 그걸 좋은 말로 하면 정치력일 것이고 나쁜 말로 하게 되면 그게 뭐 정치 술수일지 모르겠으나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표현을 쓰자면 윤석열 검사의 선의를 너무 믿었나 보군요. 선의를 믿은 적은 없고요. 아 그거는 진짜 한 번도 없습니까? 뭐 선의를 믿은 적은 제가 그분과 사적으로 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검증 체제가 있습니다. 그 한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공식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 앞에 그 기록들이 나중에 다 사실 10년 후에 다 공개될 수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검증을 하는데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이
명시적으로 약속을 하거든요. 검찰개혁 분명히 자기가 하겠다라고 네네. 하고 수사 기소 분리 반드시 하겠다 그러고 그 약속을 믿으셨군요. 네, 공수처도 반드시 제가 그 동의한다 그러고 네. 그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을 자기가 다 하겠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검증 라인 모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물론 저희가 관심법, 궁예의 관심법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기록상으로 보면 다른 어떤 후보보다 개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물론 말로는. 적어도 네. 말로는 네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국민적 인기가 높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다 생각하고요. 그 점은 저 역시 저는 뭐 누가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이런 공방이 좀 있던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포괄적으로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제가 책임진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세밀하게 따져서 누가 그랬어 지금 누가 그럴 때 그랬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제가 네. 그냥 포괄적 책임진다라고 네.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경률 회계사 그리고 권경희 변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소위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소위 진보 지식인들의 비판이 굉장히 거셌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 표현이 모순이 되고 네. 진보에 속해 있었으나 네. 저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조국을 계기로 해서 커밍아웃을 한 일이죠. 하나의 명분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네. 조국 장관이었다 이렇게 뭐, 보시는 거군요. 그게 돼요. 네, 아무튼 네. 그때 마음이 어땠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김경률 씨는 참여연대 소속이다라는 걸로 계속 이제 부각이 됐고요. 맞습니다. 네. 권경희 변호사는 민변 출신이다라는 게 부각됩니다. 네. 그 두 분이 계속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 진중권. 네, 진중권은 또 정의당 당원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진보적 정당 또는 단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넓은 의미에서 진보 유권자층 국민들 같은 경우 아니 정의당에서 참여연대에서 민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믿어야지. 그렇지. 조국이가 권력형 비리를 했겠지라고 네. 실제 생각을 했고 네. 또 제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또 묻기도 했어요. 네. 그게 저는 많이 이제 가슴 아프더군요. 가슴 아팠고 그 뒤로 권경혜 변호사의 그 뒷모습 또는 김경률 씨의 변신 모습을 보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역으로 추론해 보면 짐작이 가능합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언론이 진짜 이거 뭐 기사량으로 보면 이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 언론이 공직 후보자, 고위공직자 후보자 또는 현직에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쓰고 조롱하는 것은 허용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도 감수했고요.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새벽부터 심야까지 저희 집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간에 저만이 아니라 저희 애들이 학교를 가건 어딜 가든 다 따라 붙어서 뭐 어디서 밥을 먹었니까지 보도되는 상황이었는데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의 각종 비리 혐의가 나왔을 때 그 집 앞에 기자들이 진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맹견이 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애완견이 되는 것이 언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의문인 거죠. 왜 언론은 계속 그런 행태를 보여오는가? 왜 언론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고 공격적이고 선택적 이 보도를 하는가? 네. 또 거꾸로 왜 언론의 주류 대다수는 국힘 계열의 유력한 사람이 나오면 말이 안 될 정도로 빨아주고 칭송하고 뭐하고 이게 오래된 관계야. 네. 수십 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들의 뭐 이권에 뭐 사슬이 엮여 있어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현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네. 나는 옛날엔 정권을 잡으면 다 달라진 줄 알았어. DJ가 정권을 쫙 잡았는데 몇몇 따라오는 언론이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전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검찰은 대통령이 되면 장악을 해서 내 의지를 관철하는 대상이고 언론은 그야말로 제휴하고 설득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냐. 내 편을 들어줄 상대를 최대한 늘리는 거지. 일괄적으로 이들을 뭐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논조를 바꿔줄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김대중 때는 그 모진 탄압에도 자기가 어떤 수를 써서든 DJ
생각을 전하려고 애쓰는 언론인들이 넘쳐났었거든. 맞습니다. 유신 시절에 그랬거든. 그러니까 언론하고는 그야말로 뜻이 통할 수 있는 그 자원을 자꾸 확보해 나가는 게 했어야 할 일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조국 신당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예. 조국이라는 인물을 방송에서 다룬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네. 왜냐? 각자 다 너무나도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 크게 시각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무도하고 잔인한 수사에 조국 일가족이 멸문지화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 그리고 소위 내로남불. 그러니까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을 조국 장관이 그렇게 과거부터 해오더니 자신의 가족은 교육 특권을 누리고 살았다. 아, 이런 위선이 너무 싫다. 이게 딱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난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제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저건 권력 획득을 위해서 억지 부린 거니까 조항 하나하나를 법리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입시 과정에서 누구나 이제 생기부에다가 일정 정도의 스펙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 그걸 다 범죄로 만든 거야. 네. 그러면 윤이라는 검사가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한국에 죄와 벌의 관념이 사라져버린 거야. 옛날엔 검사나 경찰이 뭘 조사하면 아무리 그래도 무슨 죄라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윤이 등장한 이후는 잘못 보였나 보다. 저것들이 뭐 해먹을 게 있나 보다. 네. 이 각도로 생각이 됐어요. 그 대표적인 게 조국이야. 네. 정치 목적을 위해서 조국이라는 사람의 온 가족을 저렇게 도륙을 내서 네. 있지도 않은 거를 마음껏 부풀릴 수 있구나. 이거는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보편적 의견이라고. 아니 근데 지금 조국에 대한 시선이 당시 조국에 대한 시선과 달라진 게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자식들에게 당시 존재했던 평균적 학부모들이 자식들에 제공할 수 있었던 기회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줬느냐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자식들의 인턴 증명서의 기록 등이 정확하지 않다, 과장되어 있다라는 점 비판 다 받아들이고요. 그 결과 저희 딸내미는 학위 반납을 했고요. 의사 면허도 반납을 했습니다. 네. 저희 아들도 석사학위 반납을 했습니다. 다 감수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또는 지명했던 장관 또는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그 자제분들의 인턴 증명서 등등이 다 거론이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하다가 사퇴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뭐 술친구라고 얘기하는 경북대 모 교수님 같은 경우 그 자제분이 모두 의대 편입을 합니다. 네. 인턴 그 기록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낙마했죠. 낙마했으나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다 감수한다. 그리고 저희 자식들은 다 학위 면허 다 반납했다 하고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성찰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장관의 자식들의 인턴 증명서 생활기록부를 다 공개하고 네.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의 자식들의 그걸 다 공개하자는 겁니다. 네. 저희 때는 다 공개했어요. 네. 저는 다 공개했어요. 네. 생기부 공개하라고 그래서 강제로 공개가 됐어요. 그럼 왜 윤석열 정권의 장관 후보 및 장관들 자식의 생기부는 공개가 되지 않는지 그게 일단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모두 인턴을 정확히 했는지를 따져야죠. 네. 언론도 검찰도 경찰도.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걸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도 조국 법무부 장관 때 일어난 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네. 진짜 드라마틱한 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 경찰 단위에서 무혐의 처분하는 거 우리는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이 어떤 비판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언론도 비판하지 않고 그때 조국에게 분노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또 분노가 끌어오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당시 뭐 대학생들도 데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저걸 충분히 감수해야 되는데 참 희한해. 한동훈 장관의 자녀 또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보의 자녀 등등이 다 나왔을 때 어느 대학에서도 시위를 하지 않더군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저들의
법 기술에 의해서 죄로 규정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고 거기에 맞서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죄를 너무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인턴 갔는데 인턴 날짜가 장관님은 좀 달라. 입장이 달라. 우리랑 다르네. 생사람 잡는 거라고. 아니 근데 저도 좀 입장이 달라. 너무 장관님. 좋아하니까 저도 이 편이에요. 아 근데 장관님 입장 좀 달라. 뻔뻔하고 그래, 당당해졌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오히려 감사드리는데요. 언론한테 더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각오하고. 제 주변의 뭐 친구들, 동지들 같은 경우는 왜 또 사과하냐라고 막 저를 구박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제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들은 그러는데 제가 2019년 이후로 총 한 15번 이상 대국민 사과를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저한테 화를 내요, 제 친구들은. 아 그만하라고. 근데 제 입장은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사과는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앞으로도 사과 요구가 들어오면 또 할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또 모 신문에서 한겨레 신문도 그랬던 것 같은데 사과 또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대신 윤석열 정권의 고위공직자들도 똑같이 해라. 난 말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네.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대는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무슨 시작도 안 하는데. 저는 정권이 바뀌면 네.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나 하게 되면 다시 좀 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